안녕하세요. 1학년 일반 10번 서준서입니다. 제가 탐구해볼 주제는 소수를 활용한 RAS 암호 원리입니다. 목차로 RAS 암호의 작동 방식, NED를 생성하는 방법, 오일러 P 함수값의 식이 있습니다. RAS 암호는 공개키 암호 방식입니다. 누구나 암호를 할 수 있도록 암호화에 필요한 키는 공개하지만 암호 해독에 필요한 키는 나만 가지는 방식입니다. RAS 암호는 N, E, D 이렇게 3개의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암호화 키는 NE, 복호화 키는 ND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개키로 숫자 9를 암호하고 싶다면 9의 2제곱 나누기 N 형식으로 암호할 수 있고, 위 형식의 값을 A라고 한다면 개인 키인 ND를 활용하여 a의 d제곱 나누기 n 형식으로 암호화된 숫자 9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n, e, d를 어떻게 설정해야 이러한 식을 만족할 수 있는 걸까요? 먼저 두 개의 소수 pq를 정합니다. 그리고 이 pq의 곱을 n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n의 오일러 p 함수값을 계산해야 하는데, 오일러 p 함수값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러 p 함수값이란 n 이하의 수 중에서 n과 서로운 소인 자연수의 개수를 말합니다. 예시로 35는 소수 5와 7의 곱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5의 오일러 p 함수값은 5의 배수 7개와 7의 배수 5개를 빼고 그들의 공배수인 1개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n의 오일러 p 함수값은 pq의 마이너스 p 플러스 q 마이너스 1의 식이고, 이 식을 정리하면은 p 마이너스 1 q 마이너스 1의 식이 나옵니다. n의 오일러 p 함수값보다 작고 n의 오일러 p 함수값과 서로수인 자연수 위를 만족하는 수 중 하나를 1라고 하고, 이 d를 n의 오일러 p 함수값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수, 이것을 만족시키는 수를 d라고 합니다. 예시로 p가 3, q가 11이면 이들의 곱신 n은 33이 되고, n의 오일러 함수값은 3에서 1을 빼고 11에서 1을 뺀 뒤 이것들을 곱하면 n의 오일러 p 함수값인 20이 나옵니다. 20보다 작고 의식과 서로소인 자연수 3을 1하고 두고 5번식에 의하여 3d는 20k 플러스 1이기 때문에 d는 7이 됩니다. 따라서 공개키는 33, 3, 개인키는 33, 7이 됩니다. 지금까지 소수를 활용한 RAS 암호의 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일반 이주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오일러수와 위상수학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일러수와 위상수학이라는 용어는 수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일러수와 위상수학을 알기 전에 모양이라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양은 점, 선, 그리고 면으로 이루어진 모든 물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일러수는 이런 모양들을 기호화하는 것이고요. 오일러서는 모양들을 기호화한 것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서 동일한 위상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숫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위상은 위치와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위상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숫자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일러 법칙의 식도 알아야 하는데, 그 식은 면의 개수 빼기 선의 개수 더하기 점의 개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도형의 오일러수를 살펴보면 삼각형이 1, 사각형도 1, 그리고 오각형도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차원 도형은 어떨까요? 삼각형을 면으로 가진 삼면체는 2가 나오고, 역시 삼각형을 면으로 가진 이슬면체도 2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3차원 도형의 오일러수는 1이 나오고 4차원 도형의 오일러수는 2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단 오일러수의 가장 큰 특징은 위상 변화에 따른 오일러수의 변화입니다. 도형을 찢어지지 않게 늘렸다 줄였다 모양을 변화시키면 위상이 변하지 않아서 오일러수와 같게 나옵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구입니다. 어떤 4차원 도형을 고무풍선이라고 두고 바람을 지속적으로 불어넣으면 점점 구 모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체, 이십면체, 그리고 심지어 토끼도 구와 위상이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일럿으로 도형을 보지 않고 도형의 생김새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도넛 모양을 매우 간단하게 기호화하여 점선면을 구해보면 면은 24개, 선은 42개, 점은 18개가 나오고 오일럿은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도형이 여러 가지, 심지어 100개 이상의 점과 선과 면을 가지고 있을 때 주어진 토끼와 도넛이면 오일럿을 계산했을 때 0이면 도넛이고 2면 토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일럿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을 순서적으로 정리해보면 오일럿수가 위상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위상은 모양의 거시적인, 즉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구조만을 기억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끼와 도넛에 의해서 보았던 오일럿수는 거시적 정보를 기호화하고 계산을 해서 모양을 구분하는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컴퓨터에는 사진이 0과 1이 이렇게 이진법으로 사용하여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그림이든 소리든 어떤 정보를 입력하면 컴퓨터는 정보를 이진법으로 바꾼 다음 다시 재현합니다. 오일럿을 이용해서 토끼와 도넛을 구분하듯이 컴퓨터도 결국 계산을 통해서 모양을 구분하고 처리합니다. 이러한 예와 오일럿수와 위상수학은 컴퓨터의 입력 처리 방법과 비슷하다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도 눈으로 보는 정보들이 뇌의 뇌세포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빛의 형태로 들어오는 정보가 눈의 망막에 부딪히며 뇌로 전달됩니다. 그 정보가 전기파로 돌아다니면서 뇌세포의 네트워크를 껐다 켰다 합니다. 그 말은 컴퓨터의 입력 처리 방법과 사람의 입력 처리 방법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오일럿수와 위상수학은 사람의 입력 처리 방법과 비슷하다는 것을 어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모두 일종의 수학적 작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는 이러한 계산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빛을 모두 다 뇌세포 기호로 바꿔서 계산하고 있으니 우리가 건축물을 감지하고 인식하며 설계하는 과정을 기하학적인 게 아니라 대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2반 강호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황금이라는 소식을 보겠습니다. 황금이란 한 선문이 있을 때 이 선문을 긴 부분과 짧은 부분을 나누고 긴 부분을 A라 하고 짧은 부분을 1이라 했을 때 A 대 1의 비율이 전체 A 플러스 1이죠. A 플러스 1의 비율, A 플러스 1과 긴 부분 A의 비율과 같을 때의 A 값을 황금비율이라고 합니다.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기 때문에 저희는 A 값을 구할 수 있고요. A 제곱은 A 플러스 1,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1은 0. 여기서 근해 공식을 사용해서 A 값을 구하면 A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는 음수니까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A 값이 되고 이거 소수 나타내면 1.618 이렇게 해서 갑니다. 저희는 간단하게 1.618까지 해서 황금비를 1.618 대 1이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합니다. 긴 부분은 A라고 잡았지만 짧은 부분은 A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짧은 부분은 A라 하고 긴 부분은 1이라 했을 때 황금비를 구하면은 A 대 1 1대 A는 A 플러스 1대 1 이렇게 나오면 A 플러스 A는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 그래서 배정식을 통해서 A를 구해서 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은 이제 이수의 이 A를 긴 부분을 했을 때 구한 A 값의 역수인 A가 약 0.618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1대 0.618도 황금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황금비를 또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이란
이제 fn이라는 항이 있고 n은 항의 수입니다. 있을 때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0과 1이라 놨을 때 세 번째 항부터 값은 그 앞에 두 개의 항의 합으로 정해지는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항은 0 플러스 1이고 네 번째 항은 2, 여섯 번째 항은 1 플러스 2, 3, 5, 8 이렇게 가는 수열입니다. 이걸 피보나치 수열이라 하는데 저희 피보나치 수열에서 황금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까 황금비 1대 0.618도 황금비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f 어떤 항을 그 다음 f 플러스 n 플러스 1로 나누면은 저희가 황금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으로 해보겠습니다. fn을 n을 1이라 했을 때 첫 번째 항은 0이니까 0 그리고 그 다음 항은 1이니까 1 나누면은 0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을 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항은 5 일곱 번째 항은 8 8분의 5가 나옵니다. 이것은 약 0.6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15번째 항 F15 나누기 그리고 그 다음 항이 F16은 계산해서 이제 소수 세 번째 자리까지 이제 표현했을 때 0.618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이 점점 커질수록 점점 저 황금비인 0.618 그다음 뭐 그 뒤에 있는 무한소수의 값과 비슷해지는 것을 피보나치 수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황금비와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3반 강주원 한연우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전자기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알고 계신가요? 전자기장의 넓은 의미는 전기 또는 자기가 미치는 공간을 뜻하고 좁은 의미로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공존하는 백분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설명할 것은 이 바로 여기서 있는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맥스웰 방정식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우스 법칙, 두 번째로는 자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과 세 번째로는 패러데이 법칙, 네 번째로는 맥스웰이 수정한 암페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다른 사회에서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설명드린 자기장의 가우스 법칙은 여기 보시듯이 폐공선을 통과하는 전기 성속이 폐공선 속의 전자량에 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기장의 가우스 법칙은 자기장을 가우스면에 대하고 면적 적분을 하면은 결국엔 0이 된다는 법칙입니다. 세 번째로는 패러데이 법칙인데요. 강주환학생 설명해 주세요. 예, 자기 선 속의 변화가 기전력을 발생시킨다는 법칙인데요. 네, 아주 맞았어요. 이게 세 번째였고요.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맥스웰이 설명한 앙페르 법칙입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기장은 자기장을 생성할 수 있다는 앙페르 법칙의 맥스웰이 다른 향을 하나 더 추가해갖고 만든 법칙인데 이 네 가지가 맥스웰 법칙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 자료가 맥스웰 방정식을 설명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 전자기학에 쓰이는 맥스웰 방정식은 이제 모든 면을 통일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맥스웰 방정식은 공학적으로 굉장히 자주 쓰이는데 예를 들어 컴퓨터공학 또는 이제 전자전기공학과 그리고 기계공학 등에 자주 사용됩니다. 이러한 맥스웰 방정식이 실생활에 자주 쓰이지 않지만 이런 공학 계열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04 공사 김소윤입니다. 저는 수학 시간에 복소수에 대해 배우다가 복소수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복수 평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알아보고 싶어서 수학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수 평면이 무엇일까요? 저는 X축이 실수축이고 Y축이 허수축인 좌표 평면으로 복소수를 평면 위의 점과 1대1로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 플러스 3i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실수 부분이 2이고 허수 부분이 3이므로 X좌표가 2이고 Y좌표가 3입니다.
복소 평면의 회전과 곱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을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x축과 이르는 각도가 30도인 좌표를 p라고 할 때 삼각비를 이용하면 p의 좌표가 다음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x축과 이르는 각도가 60도인 좌표를 q라고 할 때 삼각비를 이용하면 q의 좌표가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복소수를 z1이라 하고 q에 해당하는 복소수를 z2라고 할 때 z1과 z2를 곱하면 i가 나옵니다. i는 이 좌표를 나타냅니다. 복소평면과 그 회전 개념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신호 처리에서는 신호의 위상을 조정하거나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변환을 수행할 때 사용됩니다. 전기공학에서는 교류 회로에서 전압 및 전류의 위상차를 다룰 때 복소평면의 회전이 유용합니다. 또한 컴퓨터 그래픽에서는 객체의 회전 변화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소평면의 회전은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복소평면을 통해 우리는 복잡한 문제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소평면은 수학과 공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복소평면의 개념을 잘 이해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주제로 3분 스피치를 준비한 박영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설명하기에 앞서 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기하학입니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이와 반대가 됩니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탄생 계기를 설명하기 위해 유클리드 기하학 제5 공리를 소개해드리면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날 때 같은 쪽에 있는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으면 이 두 직선을 연장할 때 그쪽에서 반드시 만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증명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한 분야인 쌍곡 기하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수학자들은 만약 전피를 지나고 직선 1과 평행한 직선이 무수히 많다면 이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쌍곡선 기하학입니다. 이 기하학의 세계는 반지름이 1인 원판입니다. 이 원판 위에는 공이 있고 공은 어느 방향이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공의 크기는 중심으로 접근할수록 커지고 가장자리에 접근할수록 작아집니다. 하지만 공은 자신이 커지거나 작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원판의 모든 공간이 그런 방식으로 늘어가거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유클리드 기하학 제5공리의 변형인 한 점을 지나는 평행선은 하나뿐이라는 플레이페어 공리와는 달리 쌍곡선 기하학의 평면에서는 한 점을 지나는 평행선이 무수히 많습니다. 두 번째 변형을 설명하겠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 제5공리의 변형에는 삼각형을 늘리거나 줄여도 각의 크기는 유지한다 라는 내용의 윌리스의 공리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쌍곡선 기하학의 평면에서는 삼각형을 늘리거나 줄이면 내각의 합이 변하는 일,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쌍곡선 기하학 이외에도 타원면 위에서 법칙을 설명하는 기하학인 타원 기하학, 택시의 움직이는 거리를 모델로 삼은 기하학인 택시 기하학이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간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알아가면서 흥미로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파스칼의 삼각형에 대하여 발표하게 된 1학년 4반 조민주라고 합니다. 혹시 파스칼의 삼각형이 뭔지 아시나요? 파스칼의 삼각형이란 밑에 그림처럼 자연스러운 삼각형의 모양으로 배열한 것입니다. 이 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아래 그림처럼 삼각형에서 각 행 맨 처음과 끝은 항상 1로 두고 그 사이의 수들을 바로 위에 행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두 수의 합을 적어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5번째 줄을
숫자 1과 5를 더하여 여섯 번째 줄에 6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번째 줄의 k번째 값을 ank라고 할 때 an1은 1, ann도 1, ank는 an-1n-k 플러스 an-1k. 이때 n과 k는 1과 같거나 커야 된다로 정의됩니다. 또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규칙을 찾아보기 위해서 각 행의 수들의 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 규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규칙은 각 행의 합은 2를 곱했을 때 얻어지는 것과 같고 다음 행은 바로 위에 행의 합에 2를 곱한 것과 같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1행의 숫자가 1이고 2행의 숫자가 1 더하기 2는 2이므로 1행의 1에 2를 곱한 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은 이항계수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때 이항계수는 a 플러스 b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각 항의 개수들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의 1제곱은 a 플러스 b이므로 이때 이항계수는 1과 1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항계수와 파스칼의 삼각형에 대해 알아보자면, 첫 번째 삼각형의 한 줄은 a 플러스 bn의 거듭제곱에서 각 항의 개수인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줄에 a 플러스 b의 1의 제곱이니 1a 플러스 1b가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에서 첫 번째 줄의 값은 1과 1이 되겠죠. 또 두 번째 줄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므로 1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1b 제곱이 되니까 두 번째 줄의 숫자는 1과 2가 1이 됩니다. 이처럼 나머지 줄들도 이항 개수에서 거듭제곱의 각 항의 개수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각 줄의 합은 2n이다. A, B에 1을 대입하면 네 번째 줄로 예시를 들어보면 a 플러스 b의 4제곱은 a의 4제곱 더하기 4a 3제곱 b 플러스 6a제곱 b제곱 플러스 4a b 세제곱 플러스 b의 4제곱이 되는데, 이때 a, b는 1을 대입하면 이의 4제곱은 1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1로 네 번째 줄의 합은 2의 4제곱입니다. 그리고 각 줄의 교대 플러스 마이너스의 합은 0이다입니다. 여기 똑같이 네 번째 줄로 예시를 들어보면 a 플러스 b의 4제곱은 a 4제곱 플러스 4a 세제곱 b 플러스 6a 제곱 b제곱 플러스 4a b 세제곱 플러스 b 4제곱이 되는데, 이때 a는 1, b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은 1 마이너스 4 플러스 6 마이너스 4 플러스 2로 각 줄의 교대의 합은 6이 됩니다. 다른 말로 각 줄에서 짝수번째 수들의 합과 홀수번째 수들의 합은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파스칼의 삼각형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5반 김가은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선시대에도 수학교과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삼경십서라고 하는 총 10권의 책으로 수학을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이 삼경십서는 중국의 한 당나라 이래로 전해져 내려오는 주요 수학 서적 10권을 말하는데요. 오늘 저는 이 10권의 책 중 가장 대표적인 책, 동양 최고의 수학서 구장산술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짜잔! 이게 바로 구장산술이에요. 구장산술은 고대 중국의 수학서로 산수서 다음으로 오래된 수학서입니다.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263년에 수학자 유희가 주석을 달아 정본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통일신라 때부터 구장산술로 산학과 산수를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하니 정말 오래된 수학책이지요. 이 구장산술은 조선의 수학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선은 농업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토지와 생산물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세금을 매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생산물도 토지도 다 제각각이니 측량과 계산을 위한 규칙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의 필독서가 된 것이 바로 구장산술. 구장산술은 조세나 직역징발, 관계수로 사업 등 실무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과 계산법을 정리하고 있어요.
총 9개의 장으로 땅의 넓이에 관한 방전, 세금을 구하는 속리, 비례배분 문제를 담은 쇄분 등 총 246개의 수학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방전과 영부족에 실린 문제들을 직접 풀어보려고 합니다. 옛 조상들이 수학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제, 원 모양의 땅이 있다. 둘레는 30보, 지름이 10보일 때 넓이는 얼마인가? 유이는 이 문제를 할원술을 이용해서 풀었는데요. 할원술은 원을 분할하여 사각형으로 조합하는 방법을 말해요. 유이는 원에 정시비각형을 그리고 정시비각형을 6개의 옆모양 사각형으로 분해해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조립했어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반원의 둘레, 세로의 길이는 반지름에 해당하겠죠? 이렇게 유이는 원의 넓이를 원주의 절반 곱하기 반지름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증명했어요. 이 식으로 풀어보면 원의 넓이는 15보 곱하기 5보는 75보의 제곱이네요. 또한 유이는 원주율의 근사값이 3임을 알아냈어요. 구장선술에 실린 원의 넓이를 구하는 두 공식, 지름을 제곱한 뒤 3을 곱하고 4로 나눈다. 원주율을 제곱한 뒤 12로 나눈다를 연립하면 원주율인 3을 구할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까요? 두 번째 문제, 이번 문제는 많고 적음을 따지는 과부족에 관한 문제를 다룬 영부족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공동으로 물건을 사려고 한다. 한 사람당 8전씩 내면 3전이 남고 7전씩 내면 4전이 부족하다. 사람 수와 물건 값은 각각 얼마인가? 이런 형식의 문제에서 먼저 사람 수를 x, 물건 값을 y, 한 사람당 내는 돈을 a, b, 남는 돈을 c, d라고 하고 즉 ax-b는 y, cx-d는 y를 만듭니다. 두식 1, 2를 연립하면 x는 a-b분의 c-d, y는 a-b분의 cb-ab를 구할 수 있어요. 이 문제에 적용해보면 8x-3은 y, 7x 더하기 4는 y이고 x는 7, y는 53. 따라서 사람 수는 7명, 물건 값은 53전이네요. 자, 이렇게 구장선술에 대해 알아보고 지적 문제도 풀어보았는데요. 옛 조상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고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 함께 지혜를 본받아 영락고등학교의 수학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즐겁게 수학 공부를 해보아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팩토리얼과 팩토리얼 0이 1인 이유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10516 김유연입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팩토리얼의 정의, 두 번째 팩토리얼 0이 1인 이유가 있습니다. 팩토리얼이란 1부터 자연수를 나타내는 미지수 n까지의 자연수를 모두 곱한 값을 말하며 느낌표를 사용해 간단하게 n 옆에 느낌표를 붙여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4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24가 됩니다. 그런데 개념서를 공부하던 중 0팩토리얼은 1이라는 내용을 보았는데 이것이 왜 1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팩토리얼은 자연수를 대상으로 한 연산인데 0은 자연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연산을 0까지 확장하려면 0팩토리얼을 정의해야 합니다. 이를 수식으로 정의하자면 n-1 팩토리얼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입니다. 예시로 n에 4를 대입한다면 3 팩토리얼은 4 팩토리얼 나누기 4가 되고 좌항과 우항의 값이 6으로 같게 나옵니다. n에 1을 대입하면 0 팩토리얼은 1 곱하기 1 나누기 1로 최종적으로 1이 됩니다. 따라서 0 팩토리얼은 1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5반 9번 김하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고 싶은 주제는 드모르간의 법칙인데요. 일단 법칙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드모르간의 일생에 대해 소개해보려 합니다. 드모르간은 1806년에 태어나서 1871년에 돌아가셨고요. 17세의 나이에 케임브리지 대학 수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학사학위를 땄는데요. 그러나 박사학위는 따지 않고 런던으로 돌아와서 유니버시티 칼리지 교수직까지 하고 학장까지 지냈다고 합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을 설명하기에 앞서 집합에 대해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합집합이라는 건 집합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시를 해보면 집합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원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합쳐진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면은 A 합집합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집합인데요. 교집합은 만약에 집합 A에 순호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고 집합 B에 동희쌤을 좋아하는 집단이 모여 있다면 이 동희쌤을 좋아하면서 순호쌤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여기 가운데에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거를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기호로는 A 교집합 B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여집합인데요. 여집합에는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만약에 전체 집합 U를 야구 팬들 전체라고 한다면 집합 A에는 롯데 팬들이 소속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야구 팬들의 집단 중에는 롯데 팬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롯데 팬을 제외한 전체 집합의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A의 여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차집합은 A의 원소 중에서 B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인데요. 만약에 A집합에 안경을 쓴 사람이 있고 B집합에 렌즈를 낀 사람이 있다면 A와 B의 교집합에는 안경과 렌즈를 모두 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차집합에서는 안경만 낀 사람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 교집합 부분은 과감히 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 부분이 A의 차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기호로는 A 차집합 B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좌변을 먼저 증명하고 그 다음에 우변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좌변에서 저희가 배운 개념을 토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괄호 안에 묶인 거를 먼저 이 안에 그려보면 A와 B의 교집합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근데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 부분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이 빨간색으로 친 부분을 기억해 두고 우변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A의 여집합 부분을 먼저 표시해 보면 이렇게 나오고 B의 여집합 부분을 표시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둘의 겹치는 부분을 한번 표시해 보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빨간색 부분과 이 빨간색 부분이 같게 나옵니다.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이 설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5반 16번 엄채빈입니다. 제가 3분 스피치로 발표할 주제는 피타고라스 승률입니다. 먼저 피타고라스 승률은요, 야구 구단이 낸 득실을 대입해서 예상 승률을 계산하는 공식인데요. 이 계산하는 공식 과정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피타고라스 승률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피타고라스 승률의 공식은 여기 앞에 보이는 것처럼 총 득점의 제곱 더하기 총 실점의 제곱분의 총 득점의 제곱을 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2023년도 KBO 팀 기록을 가져왔는데 이 기록을 통해서 피타고라스 승률을 계산하고 그거를 비교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하나 같은 경우는 피타고라스 승률과 실제 승률이 매우 비슷하고요. 두산은 실제 승률이 좀 더 높고 롯데 같은 경우는 피타고라스 승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해보자면요. 먼저 피타고라스 승률은 높은데 실제 승률이 낮게 나온 롯데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이 따르지 않았거나 구원 투수들의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구원 투수들의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 적은 점수 차인 1, 2점 차로 패배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실제 승률이 더 낮게 나오는데요. 얘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실제 승률이 더 높은
두산과 같은 경우에는 한두 점 차 승부에 강하고 운이 많이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피타고라스 승률을 득점과 실점으로만 계산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실제 승률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냐?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앞에 보이는 이 그래프와 같이 득점과 실점 차가 적으면 이제 승률이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야구 같은 스포츠는 공격과 수비가 완벽하게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득점과 실점을 통해서 공격과 수비의 지표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승리를 위해서 출루, 적시타, 홈런 등을 많이 해서 득점을 많이 하고 방어 수비를 통해서 적은 실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승률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 피타고라스 승률은 기대값이기 때문에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는데요. 팀의 승률을 파악하는데 보조 지표로서 활용하는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수학 3분 스피치에 참가하게 된 2학년 2반 8번 김찬영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벡터 방정식의 표현입니다. 저는 기하 수업을 받으면서 벡터를 이용해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를 배우면서 직선의 방정식이 아닌 다른 방정식을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에 궁금증이 생겨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기하에서 배웠던 직선의 벡터 방정식에 대해 복습해보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이 원점을 지날 때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x는 1일 때 y값을 m이라고 하면 이때 원점부터 1,m까지를 벡터 v라고 나타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로 나타내면 벡터 v의 스칼라 배가 되고 이를 tv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직선의 한 점을 x, y라 하고 이를 벡터 라지 x라 하면 라지 x는 tv가 됩니다. 만약 직선의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지 않아 y절편 b를 지나게 된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원점부터 0,b까지를 v0, 1,m까지를 v1이라 하면 직선의 벡터 방정식은 라지 x는 v0 플러스 tv1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직선의 벡터 방정식입니다. 그렇다면 3차원에서의 직선의 벡터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똑같이 직선 위에 한 점을 잡고 원점으로부터 위치 벡터와 직선 위 다른 점까지의 벡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평면의 방정식을 벡터로 표현해 봅시다. 평면의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과 다르게 벡터가 하나 더 사용됩니다. 먼저 원점부터 평면 위의 한 점까지의 위치 벡터 v1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점부터 평면 위의 다른 두 점까지의 벡터를 2개 만듭니다. 이제 이 평면을 벡터를 이용하여 표현하면 라지 x는 v1 플러스 t0 v2 플러스 t1 v3가 됩니다. 그렇다면 평면 x 플러스 2y 플러스 3z는 4를 벡터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먼저 x, y에 각각 1을 대입하여 원점부터 1,3분의 1까지의 위치 벡터를 그립니다. 그리고 x, y에 0,0, 0,1을 대입해 평면 위의 다른 두 점 0,0,3분의 4, 0,1,3분의 2를 만듭니다. 여기서 v1은 1,1,3분의 1, v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v3는 마이너스 1,0,3분의 1이 됩니다. 이를 평면의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라지 x는 1-t0-t1, 1-t0, 3분의 1 플러스 t0 플러스 3분의 t1이 됩니다. 이상으로 수학 3분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3반 2번 김건우입니다. 파이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3분 스피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분수에 대해 알아보고 두 번째는 파이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분수란 무엇일까요? 밑에 주어진 식과 같이 연속해서 나아가는 분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7분의 10이라는 숫자가 있고 7분의 10이라는 숫자는 1 플러스 7분의 5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플러스 7분의 5는 1 플러스 5분의 7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1 플러스 5분의 7분의 1을 1 플러스 5분의 2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유리수를 연분수로 나타낸다면 유한한 연분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와 같이 연분수를 분자 부분이 1로 통일시켜야 할까요? 그건 또한 아닙니다. 분자가 1이 아니더라도 유한한 연분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의 예시를 바탕으로 우리는 유리수는 유한 연분수와 필요충분 조건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필요충분 조건에 따라 대우로 인해 무리수는 무한 연분수와 필요충분 조건을 가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반복되는 형태의 연분수를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초록색 부분과 갈색 부분은 식의 반복이 일어납니다. 따라 이렇게 식의 반복이 일어나는 부분을 x라고 설정하겠습니다. 좌변의 경우 초록색 부분에 x라고 설정하여 1 플러스 x로 두었고 우변의 경우 갈색 부분에 x라고 설정하여 1 플러스 2 플러스 x분의 1로 식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식을 전개하여 나타내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x에 대한 근을 구하고 전개하여 나타내면 1 플러스 x가 루트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허나 1 플러스 x는 위에서 설명했듯 이 예시의 식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무리수는 무한 연분수를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연분수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제 파이가 무리수인가를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번 스피치에는 요한 람베르트가 미분 방정식을 통해 증명한 탄젠트 함수를 연분수로 나타낸 증명을 사용하겠습니다. 요한 람베르트는 1761년 이러한 증명을 통해 탄젠트 함수가 미분 방정식을 통해 탄젠트 함수가 연분수로 나타낼 수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따라 x의 4분의 파이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삼각함수 단원에서 학습하였듯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탄젠트 4분의 파이, 이 x의 4분의 파이를 대입하였기 때문에 연분수식에도 4분의 파이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파이를 대입해 보았을 때 연분수는 무한 연분수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나요?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인 유리수를 가지나 무한 연분수의 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 유리수라면 유한 연분수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 모순이 발생하였죠. 이러한 모순을 통해 4분의 파이가 무한 연분수를 가짐을 알 수 있고 4분의 파이가 무한 연분수를 갖기 때문에 필요충분 조건에 의해 무리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4분의 파이가 무리수이기 때문에 4를 곱한 파이 또한 무리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증명을 통해 파이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 3분 스피치를 발표할 김태영이라고 합니다. 3분 스피치를 준비하면서 순수한 호기심을 해결할지 진로와 엮어서 스피치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저는 스피치를 준비하는 과정도 즐겁게 하고 싶어 순수한 저의 호기심을 해결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배우는 어린이 시절부터 3을 왜 3이라고 부르는지 5를 왜 5라고 부르는지 궁금했습니다. 숫자뿐만 아니라 사물 또한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예를 책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상은 평생 상을 써서 책을 읽거나 글씨를 쓰는데 받치고 쓰는 상으로 풀이할 수 있어 책상의 모습과 책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를 납득하였습니다. 3. 오는 다소도로 정의를 내리기만 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수학 3분 스피치를 준비하면서 찾아본 결과 언어의 자의성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언어의 자의성이란 언어의 형식과 의미가 가지는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예를 들자면 엄마가 mother인데 이때 의미와 형식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숫자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왜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이유에서도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숫자 종류엔 우리가 아는 아라비아 숫자, 바빌로니아 숫자, 이집트 숫자, 로마 숫자, 한자 숫자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아라비아 숫자를 쓸까요? 제가 찾은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아라비아 숫자는 0부터 9까지 10개의 기호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단순하며 이러한 단순성은 누구나 숫자를 쉽게 배우고 사용합니다. 둘째, 아라비아 숫자는 위치적 표기법을 사용합니다. 이는 숫자의 위치가 그 숫자의 실제 값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123이라는 숫자는 1이 100의 자리, 2가 10의 자리, 3이 1의 자리를 위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체계로 우리는 큰 수나 작은 수를 효율적으로 표현합니다. 셋째, 아라비아 숫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의 기본적인 수학 연산을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리값을 이용한 연산 방법은 다른 숫자 체계에 비해 훨씬 간단하고 직관적입니다. 지금까지 2040 김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5반 13번 윤하경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파스칼 삼각형과 수학적 응용입니다. 파스칼 삼각형은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된 숫자들로 각 숫자는 그 위 두 숫자의 합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입니다. 파스칼 삼각형의 1행은 1이고 그 다음 줄부터는 양끝이 1이며 그 사이의 숫자들은 바로 윗행의 두 숫자를 더한 값입니다. 파스칼 삼각형은 17세기 서양의 수학자 블레즈 파스칼이 13세의 거듭 제곱을 전개하면서 발견했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식을 보면 이 양식의 개수와 파스칼 삼각형의 수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을 이용하면 이항 개수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파스칼 삼각형은 왼쪽 그림처럼 맨 위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내려오면서 수가 하나씩 증가합니다. n은 0, 행에는 1을 적고 다음 행에는 바로 위의 항과 하나 왼쪽에 있는 항의 합을 적고 아무것도 없을 경우 0이라고 간주합니다. n번째 행에는 모두 n 플러스 1개의 항이 있으며 처음과 마지막 항은 항상 1입니다. n은 6가지를 파스칼의 삼각형으로 표현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파스칼 삼각형이 가로줄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나타나는 수는 앞의 수의 어떤 수를 곱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둘째 줄은 1에서 1로 변화한 것이므로 1 곱하기 1분의 1을 한 것이고 셋째 줄에서 1에서 2로 변화한 것은 1 곱하기 2를 2에서 1로 변화한 것은 2 곱하기 2분의 1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규칙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앞에서 곱해진 수의 분모의 플러스 1을 분자의 마이너스 1을 더한 값입니다. 또한 파스칼의 삼각형은 이항 개수의 대칭성에 비롯됩니다. n번째 줄의 k번째 숫자는 n번째 줄의 n-k번째 숫자와 같습니다. 이는 확률 논관도 연관됩니다. 그리고 파스칼 삼각형의 각 행의 수를 모두 더하면 맨 윗줄부터 1, 2, 4, 8, 16으로 2의 n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과 같이 사선으로 수를 더하면 1, 1, 2, 3, 5, 8, 13으로 피보나치 수열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파란색 수열을 보면 1, 3, 6, 10, 15로 이는 삼각수와 같습니다. 이때 삼각수란 위 그림과 같이 삼각형 모양으로 증가하는 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그림처럼 삼각수열 밑의 수열 1, 4, 10, 20, 35를 살펴보면 3연체 수열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열은 3연체 모양으로 많아지는 점의 개수와 같고 3연체 수라고 합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에는 홀수와 짝수가 섞여 있는데 이때 홀수를 색칠해보면 일정한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 모양은 시어핀스키 삼각형으로 파스칼 삼각형은 프랙탈 구조와도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으로 이항 정리를 이용해 다항식의 전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항 정리는 다항식 a 플러스 b의 n승의 전개를 설명하며 파스칼 삼각형을 이용하여 이항 정리의 개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파스칼 삼각형에는 여러 가지 수학적 원리와 응용이 담겨 있습니다. 파스칼 삼각형의 구조와 성질을 이해하는 것은 수학적 사고를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삼각형의 기본 넓이 공식을 적용해서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BC 곱하기 sin A로 할 수 있습니다. sin C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랑 같기 때문에 바꿔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코사인 A 제곱을 식으로 나타내면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전체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합차 공식이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분모를 2bc로 통일해 줍니다. 이때 이 식은 b 플러스 c의 제곱 그리고 이 식은 마이너스를 뺀 후에 b 마이너스 c 전체 제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루트 안에 있고 제곱이기 때문에 밖으로 빼면 2bc분의 1로 뺄 수 있습니다. 안은 합차 공식으로 정리해 줍니다. 이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es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es-2a, es-2b, es-2c입니다. 이 수를 각각 2로 묶은 후에 16이 값이 나오기 때문에 4의 제곱이므로 4로 뺄 수 있습니다. 그럼 안에는 s 곱하기 s-a, s-b 곱하기 s-c로 나타낼 수 있고요.
정리한 식이 앞서 언급한 헤론의 공식과 같으므로 삼각함수를 이용한 정의가 끝이 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수함수와 복리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2학년 6반 정은지입니다. 오늘은 지수함수와 복리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금융과 부자에서 안녕하세요. 지수함수와 복리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2학년 6반 정은지입니다. 오늘은 지수함수와 복리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금융과 투자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수함수는 y는 ax제곱 형태의 함수입니다. 이때 a는 상수이고 예를 들어 먼저 지수함수는 y는 ax제곱 형태의 함수입니다. 이때 a는 상수이고 예를 들어 y는 3x제곱이라는 함수를 그려보면 이 함수는 x값의 증가에 따라 함수값이 3, 9, 27, 81과 같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지수함수의 특징 때문에 지수함수는 인구성장, 자연현상, 금융 분야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대해 발생한 이자를 다시 원금에 합산하여 다음 기간의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원금이 100만 원이고 연이율이 5%라고 할 때 첫 해가 지나면 이자는 5만 원이 됩니다. 두 번째 해에는 105만 원에 대해 이자가 계산되어 52,500원이 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이자가 계속 누적됩니다. 복리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A는 최종 금액, P는 초기 원금, R은 연 이자율, N은 연간 복리 횟수, T는 시간입니다. 이 식에서 복리 계산이 지수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시간에 따라 원금이 증가하는 패턴이 지수함수의 증가 패턴과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원금 100만 원에 대해 연이율 5%를 적용하여 이자를 분기별로 한 번씩, 즉 연 4회 계산하는 방식으로 10년 동안 복리로 증가하는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때 앞에서 설명한 식에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식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앞에서 설명드린 식이 정말 지수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고 투자 금액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장기 투자에서 복리의 효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간 투자 시 큰 자산을 모을 수 있고 복리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얻은 수익을 또다시 투자하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수함수와 복리에 대한 오늘의 발표를 마치며 이를 통해 금융과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학년 6반 29번 최서연입니다. 저는 연대 측정법 중 속 수학에 대해 알고자 해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연대 측정법이란 암석, 광물, 지층, 화석, 유물 등의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상대 연대 측정법과 절대 연대 측정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단 상대 연대 측정법은 기존의 수치로 찾을 수 있는 연대 측정법이 발생하기 전에 있었던 방법으로 다른 유적이나 유물과의 비교를 통해 연대적 위치를 상대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전의 물질은 측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절대 연대 측정법은 과학의 발전으로 만들어진 측정법으로서 자료의 나이를 0년이라는 절대치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 남아있는 무원소의 양, 새로 생긴 자원소의 양의 비를 통해 암석의 나이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탄소연대 측정법이 대표적입니다. 이 그림은 탄소연대 측정법으로 생물체 안에 남아있는 탄소 14의 반감기를 이용해가지고 나이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화석이 발견된 지층의 연대를 측정할 때에는 그 지층이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과 그 양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인 반감기를 이용해 탄소연대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탄소연대 측정의 예시로 뉴질랜드와 오스트리아에서 측정한 대기 중 탄소 14 농도의 연간 변화에 대해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의 탄소 14 농도는 대기 중 핵실험 때문에 약 2배로 증가했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과 반감기 사이의 관계는 아래쪽에 나타낸 그래프와 같이 지수함수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방사성 붕괴가 뭘까요? 방사성 물질의 불안정한 원자가 외부의 촉발 요인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방사선 형태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 바로 방사성 붕괴입니다. 이는 많은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능 감소로 기하급수적 감소 패턴에 따라 예측할 수 있게 발생합니다. 각각의 원자는 다른 원자들과 독립적으로 붕괴하고 원자의 붕괴 속도는 특정 물질의 반감기입니다. 여기서 반감기는 불안정한 원자들 중 절반이 붕괴하는 시간으로 원자의 붕괴 속도가 즉 절반 이상의 불안정한 원자가 붕괴하는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일의 반감기를 가진 방사능 물질 100g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10일 후 처음 물질의 절반인 50g은 다른 물질로 붕괴되지만 나머지 50g은 남아있을 겁니다.
이는 처음 양의 2분의 1g이죠. 20일 후 이 남은 50g 중 25g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0일 후에는 25의 절반인 12.5g으로 처음 양의 16분의 1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방사능 물질은 지수함수적으로 붕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예시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아래의 그래프처럼 표가 그려질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예시를 이용해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탄소 14는 5730년의 반감기를 가지는데 5730년 후에는 초기에 100g이었던 탄소가 50g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대기 중에 포함된 탄소 14의 비율은 일정하지만 식물의 광합성, 동물은 호흡을 통해 대기 중에 탄소를 주고받습니다. 살아있는 동식물이 가지고 있는 탄소 14의 비율은 대기 중의 탄소 14의 비율과 일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식물이 죽은 후 외부와 견이된 상태에서는 탄소 동위 원소 중 탄소 14만이 방사성 붕괴를 통해 시간에 따라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방사성 동위 원소 탄소 14의 조성률을 측정함으로써 유물 또는 화석의 경과 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고대 유적지에 발견된 화석이 남아있는 탄소 14의 비율이 자연상태의 8분의 1이라면 이 화석은 지금으로부터 17,100년 전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대 측정법 속에 사용되는 지수함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를 탐구하면서 우리가 수원에서 배운 지수함수가 연대 측정법 등의 생각도 못한 곳에 쓰인다는 것을 알고 되게 놀랐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까지 2학년 6반 29번 최서연.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무한의 크기 비교에 대해 발표할 3070 김수인이라고 합니다. 먼저 탐구 동기는 수능특강 지문에서 무한의 개념의 발전 과정에 과학기술 지문이 있었는데 이 지문은 칸토어의 정의에 대한 의의나 이런 발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실제로 증명되었으며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가 더 궁금하여 이번 시간에 읽었던 책 무한의 비밀을 토대로 무한의 크기 비교를 해보고 싶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무한과 집합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무한은 한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수령이나 정도의 제한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무한은 실무한과 가무한으로 나눠집니다. 가무한은 끝없이 계속 반복되어 생성되는 무한을 가능적인 무한을 의미하고 실무한은 무한 과정 전체를 무한적인 원소 하나로 이루어진 완결된 집합으로 파악할 때 현실적인 존재하는 무한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끝없이 계속 하는 게 가능적으로 하는 게 가무한, 실무한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무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집합은 어떤 명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대상들의 모임을 의미하고 역집합은 주어진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을 갖는 집합을 의미합니다. 먼저 카토의 정의가는 원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 몇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더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집합 x라고 두었을 때 x가 공집합이면 x의 원소 개수는 0이고 px의 원소 개수는 1이니까 크다는 것을 만족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x가 공집합이 아니게 된다면 x의 원소의 개수와 px의 원소의 개수가 크거나 px의 원소의 개수가 크거나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같다는 것을 부정을 하려면 같다고 먼저 가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모순의 발견을 통해 빼는 기류법 형식을 이용하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각선 논법은 지금 대각선적으로 2, 1, 6, 7, 9 이런 식으로 나왔던 숫자에 각각 1을 더해서 새로운 무한수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의 집합보다 실수의 집합이 더 크다는 것을 통해 집합의 크기 비교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토어를 통해 바뀐 점으로는 무한에 언급되지 않으면서 생기는 모순을 더 자유로울 수 있었고 반무한적 조건에 머물렀던 수학이 무한집합으로 인해 실무한 입장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무한집합은 많은 이들에게 의문을 주고 있고 이 이유는 무한도 인식할 수 있는 규칙이 있으나 충분한 규칙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규칙을 세워낼 수 있다면 무한을 이해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